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상업용 부동산 문제. 지금 이제 이게 자꾸 불거지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오늘 알아볼까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 사태, 요 파산이 일어나면서 진짜 이제 많은 것들이 흔들렸죠.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딱 연준이 다 막아내면서 이 위기는 일단 정말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음 뇌관이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냐면 상업용 부동산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다라고 봤고요. 미국의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수개월 내로 이 미국의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하워드 막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증시 전망 항상 밝은 쪽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봤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도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괜찮다, 넘어간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항상 봤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이거 약간 심각한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진짜 문제잖아요. 수개월 내에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잡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걸 잘 봐셔야 되는데, 부동산은요 가격이 먼저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이 공실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산 다음에 여러분이 산 가격보다 막 낮춰서 파는 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돈 아까워서 안 되죠. 막 수억 원에서 막 상업용 부동산 수백억 원짜리, 막 수천억짜리 막 이거 진짜 큰맘 먹고 샀는데 이 건물주가 공실률 좀 늘어나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당장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공실률부터 문제가 됩니다. 결국 얼마나 비어 있느냐, 이런 말인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공실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 수준입니다. 이거 5개 중에 1개가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 보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5%가 채 안 됐었는데 이게 23년 1분기에 24.8%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계치를 낸 다음에 사상 최고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서울의 평균 공실률이 2%대입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좀 인기 있는 이런 곳은 공실률이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4분의 1, 24.8%. 어마어마한 공실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공실률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기업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재택근무가 사실상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재택근무 혹시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아마 이젠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미국은 이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고 그냥 기업들이 사무실 나오지 마, 그냥 계속해서 재택근무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달라졌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기업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미국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아시아권이 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죠? 얼마나 진짜 사무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냐, 그야말로 근무 시간을 몇 시간 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아시아권은 정말 많죠. 그러니 코로나19가 정리되자마자 다들 사무실로 나오게 한 거죠. 얼마 안 되는 남지 않은 이 재택근무 하던 회사들도 이제 자꾸 사무실 나와라, 주 4일째 끝낸다, 5일째 하자, 이러면서 자꾸 이 사람을 근무 시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근무 시간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로 평가하니까 네가 몇 시간을 일했든 상관없어. 업무 성적을 뭘 낼 거야. 이렇게 평가하니 집에서 일하든 아니면 사무실로 나오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아니면 노동자든 다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죠. 노동자 우위의 시장. 다시 말하면 이 근로자들이 훨씬 더 파워가 세요. 왜냐하면 완전 고용에 가깝다 보니까 사람이 그만두고 나면 이걸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근로자가 나 재택할래, 나 자꾸 사무실에 나오게 하면 나 그만둔다?
이랬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재택근무가 여전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봤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출근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실리콘밸리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이 산타클라라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많은 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주거 환경이 진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좀 멀죠. 막 1시간 넘게 걸려도 여기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제가 한 10년 전에 살았는데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뭐하러 샌프란시스코가 그냥 나 여기서 산타클라라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근무할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특수한 재택근무의 나라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 사무실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재택근무하면 요 비용이 아껴지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사무실로 옮기거나 재택근무로 비용 절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2, 3년 동안 공실률이 치솟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2017년부터 사실은 제2본사 건설 계획을 세웠죠. 이 제2본사 건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달에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처럼 뭐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재택근무하는 환경에서 굳이 뭐 제2본사 건물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재택근무하는 게 고착화되면서 아예 이제 삶의 행태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죠. 아니 진짜 5 중에 1개가 공실이 될 정도면 이건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이 아니고 이건 진짜 애증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돈 먹는 하마처럼 되는 건데 이 건물 살 때 수백 수천억 원 하는 뭐 또 꼬마 빌딩 뭐 한 30억 원 이런 거라 하더라도 대출 받아 사지 이거 자기 돈으로 다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이거 이자 갚아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금리가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임대가 안 나가고 하니까 그야말로 지금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이자 못 갚고 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 부동산이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일이 터졌냐? 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만기가 한 15년,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기 문제가 굉장히 없어요. 더군다나 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지금 터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는 거의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 금융회사들은 지금 난리는 났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 1, 2년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이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요건 금융회사들이 좀 더 버틸 수 있는데 사실 금융회사보다 더 위험한 건 건물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모기지 대출 만기가 보통 2년에서 한 7년 정도로 짧고요. 더군다나 변동금리가 대부분입니다. 한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만기가 한 2에서 7년마다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죠. 야 공실은 엄청난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만기 연장을 시도해 보겠죠. 또는 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겠죠. 이게 안 되면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3%대였는데 최근에는 한 6.4% 다시 말하면 2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이게 비용으로 쳐보세요. 비용이 2배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장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그럼 막 폭락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물론 이제 심각하긴 해요. 부동산 분석업체 이 그린스트리트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한 해 전보다 15%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15%는 절대 작지는 않죠. 밝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야 이게 심각하지 않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무실 오피스만 엄청나게 떨어졌다. 오피스만 한 25% 떨어졌고 자 숙박용 호텔 같은 건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 호텔 같은 게 요즘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숙박용 건물은 거의 안 떨어졌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산업용 시설 같은 건 여전히 그래도 견조하다 이렇게 보면서 괜찮다고 보는 이런 금융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걸 나쁘게 보는 데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인데 이거 아직 덜 떨어진 거다. 15% 웃기지 마라. 상업용 부동산 40% 떨어지는 건 각오해야 되고 엄청나게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느냐. 지금 떨어진 게 다가 아닌 게 끝까지 버팁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생겨도 이거를 갖다가 막 몇십억씩 손해보고 파느니 그냥 임대료를 안 받는 쪽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견디다 안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제 건물을 팔게 되는데 서로 너도 나도 파는 어떤 일정한 순간 티핑 포인트, 요 어떻게 보면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야, 너 담보가액이 내려갔네. 너 빚 갚아. 너 안 되겠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너무 커. 그러면서 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리파이낸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금매나 경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경고한 건 뭐냐면 지금은 15% 떨어진 걸로 그쳤지만 고점 대비 이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단순히 건물주들만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점인데요. 지금 은행 규모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굉장히 다릅니다. 전체 미국의 은행을 놓고 봤을 때 중소형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67%나 되고요. 대형 은행들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터지는 곳은 중소형 은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중소형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문제는 중소형 은행들이 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대형 은행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은 온갖 방법으로 이걸 다각화해놨지만 중소형 은행은 돈을 투자할 곳이 부동산하고 국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대형 은행보다 훨씬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은 자기 자산의 전체 43%를 상업용 부동산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중소형 부동산의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점은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에 올해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게 바로 2,700억 달러나 된다는 겁니다. 그게 355조 원이고요. 올해 안에 이 문제가 끝난다 하더라도 문제는 24년, 25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25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나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 하더라도 역시 이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혹시라도 중소은행에 대한 어떤 시스템 불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전문가들을 놓고 보면 진짜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상당수의 경제학자나 투자 전문가들은 또 역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는 봐요. 이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갈 것이냐 부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데, 자, 위기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티핑 포인트가 딱 넘어서는 순간 투매가 나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위기가 안 올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 상업용 부동산이 크긴 크지만 미국 경제 전체에서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건 사무실용 부동산인데 그 대신 호텔이나 이런 거 다 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미국이 이걸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반반 나뉘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연준이라는 곳이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금융위기가 생길 때마다 신무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무기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다만 2008년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요걸 연준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잘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국채로 인해서 문제가 촉발됐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만 탁 튕겨주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쉽게 안정이 됐고요.
미국 국채라는 상품은 단일한 상품입니다. 물론 만기는 다 다르고 뭐 그 안에도 뭐 물가 연동체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 신뢰를 담보하는 건 바로 미국 정부, 미국의 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균일화된 그런 상품이라서 연준이 개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개입하는 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 돈을 뿌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국채와는 달리 이 부동산은 이 물건 건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독특하게 다른데 도대체 뭘 부양해야 되느냐. 미국 국채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중심으로 쫙 부양을 해주니까 전체 국채 시장이 딱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다 다른 걸 도대체 어느 도시 걸 뭘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걸 연준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가 정당성이 있지만 시장에 개입할 때 상업용 부동산을 연준이 돈 찍어서 도와준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 관련된 모기지 부채들 이걸 연준이 도와줄 때 상업용 부동산까지 연준이 개입한다 했을 때 정당성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 미국 내 시각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야, 쟤네들은 국채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 개입해서 저 따위로 부양하네. 야, 이거 달러 믿겠어? 이런 의심과 의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연준이 과연 어떤 묘안을 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한번 미국이 겪어봤잖아요.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 사태가 생긴 다음에 미국의 주가가 한 두세 달 쫙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그땐 주거용 시장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금융 시스템이 6월 이후에 막 혼란이 오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정말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요걸 잘 아는 미국 연준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반드시 연준만의 신무기로 뭔가 묘안을 내지 않겠느냐. 다른 건 몰라도 연준이 참 창의성이 좋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반시장적이긴 하지만 시장적이진 않죠. 시장 친화적이진 않지만 정말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부동산 시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미국의 상황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슷하게 이제 부동산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미국 경제, 국채에 대한 약간 의혹과 그다음 미국 패권에 대한 잠식이 일어난 상태에서 혹시라도 또 이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2008년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 달러화나 또는 국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면서 달러화의 어떤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달러 패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사실은 전 세계로 투자해 놨잖아요. 그러면 자기 은행들이 지금 이제 막 손해를 봤어요.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투자한 걸 막 이제 회수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유럽이든 다른 이제 또 금융회사들이 볼 때 야,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개도국이나 뭐 이런 신흥국 같은 데서 돈을 빼서 오히려 미국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2008년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2008년 상황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아주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게요. 2008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쪽에서는 금리를 진짜 빠르게 올리면서 미국을 따라서 다 같이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못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해갖고 실제 시장 금리를 훨씬 더 낮춰놨죠. 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의 태도 때문에 지금 이제 비판적 시각은 야 이거 부동산 가격 폭락할까 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 주식시장 부양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 자산시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인상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미정이긴 한데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이번에도 또 동결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 진짜
역사상 최고 수준이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 막 금리 올려놔서 자산 가격이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금리 낮춰놓고 더군다나 정부가 더 낮춰놨어요. 자, 이렇게 왜곡이 된 상태.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뻥튀기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금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국채 시장 그 문제처럼 뭔가 미국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금융회사나 서방의 금융회사들이 이 개도국이나 이머징이나 또는 선진국 초입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을 뺄 때 어떤 나라에서 돈을 뺄까요?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우리나라는 비싼 편이잖아요. 이유는 바로 저금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비싼 데서 돈을 찾았을 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이제 금융시장이 급변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앞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연준과 그리고 정부가 과연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래서 비상계획을 충분히 마련해두고 있는지, 물론 안 생기면 좋지만 원래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컨틴전시 플랜을 단계별로 세워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거고 일이 터지더라도 그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현안들을 갖고 계속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마도 23년, 24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